자, 이번 시간은요, 28회 부동산 학개론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요, B형 스타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번 문제가요,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1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지문에는 이제 빈지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니까 이거는 이제 포락지를 얘기를 하겠죠. 1번은 이제 5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상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게 1번의 부지, 그 다음에 4번의 후보지. 여기는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이제 내용이니까 29회 그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동산 특성을 이제 물어봤는데요. 틀린 것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틀린 것은 역시 5번이 되겠네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5번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불가능하냐면요. 예,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죠. 예, 얘는 불변인데,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되는데, 주어진 양의 한도 내에서 용도만 바꿔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성 관계도요,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출제를 하는데, 중요한 특성 애들을 주로 답으로 유도를 하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그 세 가지를 기준해서 내용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1번에 레리 월포드라는 이제 학자에 대한 그 위험이 나와 있는데,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4번 지문에 보시면은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그거는 이제 시험상에서 한 3번 정도 지문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법률적 위험 관계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용하는 거, 요거 정도까지만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고요.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매라든가 임대가 이제 장기화됐을 때 뭐 그런 위험 관계를 나타냈고요. 비용 위험 관계에 대한 것도 뭐 딱히 따로 등장시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법률적 위험 관계는 자주 활용하니까 지문상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틀린 것은 이제 3번인데요.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건 행정관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시공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줬는데, 요 3번 문제에 대한 거는요, 그 이전 시험에서 단문 형태로 한번 등장을 했어요. 단문 형태로. 그걸 다시 이제 문장을 좀 길게 풀어서 다시 인용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내용이 2017년 1월 1일자로 이게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28회 시험에서 이제 언급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 서비스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뭐 답은 이제 4번을 준 거고요. 서비스업 관계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 관리업을 보게 되면은 이게 주거용이 있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용이 바로 뭐냐면 이제 아파트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제 들어가서 요게 아파트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무용 건물 관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문상에서 다 들어온 거죠. 1번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 5번이 아파트 관리, 2번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번이 사무용 건물 관리. 그래서 틀린 게 사업시설 관리 쪽에 대한 4번을 답으로 유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서비스업에 보게 되면은 관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및 뭐 자문이라든가 또는 감정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수정이 돼서 그쪽으로 언급이 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냥 관리업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인용을 해준 거죠. 자주 등장하는 이제 형태는 아니고요. 이번 그 시험에 한번 이제 등장을 시킨 28회 시험에 그래서 나온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죠. 꾸준히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이 있죠. 효율적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 들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출제를 하게 될 때는요.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같이 등장을 시키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같이 등장을 이렇게 묶어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5번 문제에서는 왜냐 우리가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성이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건 강성밖에 없죠. 약성은 과거의 정보만, 중강성은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이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의 부족이라는 거죠. 가격 형성에 왜곡을 처리할 수 있죠.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요.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하락폭은 커진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것도 같이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크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큰데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얘가 알려주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양이 적다는 얘기죠. 비탄력이니까. 그래서 가격은 더 하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얘들은 경제 논리에서만 주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 안에서도 출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은 꼭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크다는 거,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 네, 그 요령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대한 거는 이제 부동산은 일반 재업에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삼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어떤 특정한 용도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걸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분야가 뭐냐면 감정평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 마케팅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6번에 대한 걸 일단 답은 2번의 다중주택이 되는데요. 근래 또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분류가 보면요. 토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택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토지 또는 주택을 꾸준히 물어보는 추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시된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다중주택이라는 얘기죠. 특징적인 것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요.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이제 뭐 고시원, 고시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을 이제 명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택에 대한 것들까지도 근래는 정리를 이제 요구하는데요. 근래 나왔던 거는 대부분 어느 쪽에서 언급이 됐냐면 단독주택 쪽에서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가구 아니면은 다중주택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연립이나 다세대 쪽에서도 문제가 언급이 될 수 있고요.
혹시 만약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기숙사에 대한 거는 취사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것, 예, 그런 쪽으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에 가시게 되면 마케팅 전략이 나와 있는데 마케팅은 95% 이상의 마케팅 전략이 언급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요. 답은 일단 5번이 됩니다. 28회 언급이 됐던 마케팅 전략은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이라는 걸 쓸 때요, 4P 믹스 전략이 있거든요. 4P 믹스 전략을 들어가면요, 우리가 제가 유판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품 전략이고요, 가격 전략이고,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매 촉진. 이걸 촉진 전략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광고, 홍보, 그죠?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하는 거. 자, 이런 거를 들 수 있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소비자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자, 유통 경로는 이제 분양 대행업자나 중개업자 또는 융자 알선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가격 전략에 가게 되면요. 이게 상대적인 고가 전략을 쓸 수 있고 저가 전략을 쓸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싶거나, 그죠? 아니면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누구나 저가 전략을 쓰겠죠. 근데 그 7번 문제, 5번 질문을 보시면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 고가 전략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세분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표적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4번의 판매 촉진이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나열을 해드렸던 거죠.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또는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판촉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꼭 해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8번에서는 이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체킹하시면 될 거예요.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해놨죠.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공공재하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공공재를 시장 규모에 맡기면은 과소 생산의 문제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도 정예외부 효과가 있고 부예외부 효과가 존재하는데 얘도 시장을 통해서는 과소 생산, 얘는 시장을 통해서는 과대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유발이 돼서요, 각종 공해물질, 오염물질들이 배출이 되면은 그거를 정화시키기 위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소득 재분배는요, 요거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거죠. 부의 대물림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거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을 하겠죠. 즉, 토지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상에서는 니은을 뺀 나머지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맞는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요, 40문항을 출제하게 되면 이 문제 같으면은 긍정형이 21개, 부정형이 19개,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대5 이상의 비율로 이제 긍정형의 비중이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 문제가 있는데요. 토지 비축 제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틀린 거를 물어봤는데 답은 5번이 되죠. 우리는 이 토지 비축 제도가 이제 이게 토지은행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적인 주체가 미리 토지를 사서 비축해서 미래 수요 증가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사서 비축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토지 비축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 토지 비축을 공공 토지 비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공 들어가면 이제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서 장래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토지 비축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냐면요.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법에 의해서요. 토지주택공사에서만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5번의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시게 되면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여기서 답은 일단 2번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는 게 또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정책에 들어가면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주택에 대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요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예,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보시게 되면 10번의 2번 지문에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니까 틀린 거죠. 이건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요. 그 밑에 3번 지문을 보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서 답을 유도한 경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요.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다 그러면은 정책의 실효성은 이거는 말로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는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서는 뭐 내용을 공부를 조금 충실히 하신 분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정리했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그 원금 균등 분할 사업 방식이면요. 물론 일단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원금 균등에서는요. 주로 이 원리금 등을 물어보죠. 여기서는 왜 원금은 균등한데 원리금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하는 걸 물어보고요. 반대로 원리금 균등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 같은 경우를 물어보죠. 근데 그거는 구성이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별로 출제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를 빨리 구하시면 되냐면요. 원금만. 그럼 거기 보시면은 자, 그 얼마를 융자 받았냐면요. 5억을 융자를 받았죠. 예. 융자를 받았는데 대출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이죠. 근데 매년 상환 조건이죠. 연단위. 이게 매월이면은 240월 이렇게 했는데 연 단위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금은 얼마냐면 2,500으로 해서요. 1회차서부터 쭉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원금은 그냥 그대로 2,500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거는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 하고요.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조건으로 9회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9회차의 원리금을. 그죠? 그러면 9회라는 거는 이전에 8번을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에다가 8을 곱하게 되면요. 2억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상환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면 3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자율이 5%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곱하면 3, 50이니까 1,500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9회차가 됐을 때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은 원금 2,500과 이자 1,500 합쳐가지고 4천만 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4천. 그 다음에 13회차 이자를 물어봤을 때요. 같은 개념이죠.
13회 차라는 얘기는 12번을 상환했다는 얘기죠. 13번째 갚을 걸 이자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원금이 2,500인데 12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3억을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2억이니까 2억에 대한 5%를 계산하시면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럼 13회 차 이자는 1,0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1번 4천만 원하고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되게 간단한 거죠. 이게 요령만 하시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면은 거의 뭐 계산기를 뭐 크게 쓰지 않더라도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조금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허프 모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 허프 모형에서 점포의 수가 3개로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허프는 최대 7개까지의 점포를 배열할 수 있는데 최대 한 3개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했는데 드디어 28회 시험에 이제 한번 등장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또 특징이 뭐냐면 방문할 확률, 즉 시장 점유율을 하고요. 거기까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액도 물어봤다는 얘기죠. 허프 모형을 통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X지역에 이제 현재 주민이 4,000명이고요.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마찰 개수는 이제 2로 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3개 할인점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는 것은 이게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일 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마찰 개수죠. 레일리와 다르게 이제 허프 모형에서는 마찰 개수의 값을 줘야겠죠. 이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거고 3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문제상에서는 그냥 2를 준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개별 점포의 효용을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 점포에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요. 이거는 시장 내 모든 점포의 효용이 있죠. 그러니까 합계란 얘기죠. 분의 특정 점포의 효용이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구해보게 되면요. B하고 C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A는 면적이 500평방미터고요. 거리가 이제 5km라는 얘기죠. 5의 제곱이니까 25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2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시게 되면 얘가 300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10km니까 10의 제곱이면 100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누면 3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50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리가 몇 킬로냐면 15의 제곱이니까 225가 나오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맞춰준 거죠. 예, 전체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더하게 되면은 20과 3가 오면 25가 되겠죠. 25 중에서 할인점 A를 계산했으니까 25분의 20이 되겠죠. 예, 그래서 80%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80%가 나오고요. 거기 나온 금액 중에서 4천에다가 저기 35만 원을 곱하게 되면 14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14억에다가 0.8을 하시게 되면 매출액에, 그죠? 예, 그러면 11억 2천 나옵니다. 11억 2천. 그래서 매출액은 11억 2천, 시장 점유율은 80%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시장 점유율의 크기만 알면, 그죠? 몇 프로다? 80%만 알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다가 80% 곱하게 되면은 이 점포에 대한 매출액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문제를 2개를 구성했는데 이게 아마 좀 당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2개까지만 가지고 계속 푸셔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딱 들어봤더니 3개라는 거죠. 거기서 좀 당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까지도 이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또 뭘까 또 이렇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계산 문제가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가는 순서에서 푸지 마시고 뒤로 몰아서 푸세요.
먼저 이론부터 다 푸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계산 문제를 푸셔도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2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여기 문제는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뭐 이제 4번에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있죠.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 거죠. 동결 효과라는 것은요.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뒤로 미룸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예, 그럼으로써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게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거는 5번을 줬는데요. 이건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요.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근데 거기 뭐 5번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부호가 0이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전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공식에 대한 거를 인지하신 분이라 그러면 좀 더 쉽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를 이제 구성할 수 있게끔. 뭐 나머지 관계에서는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이 지문을 구성하지 못할 뭐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죠. 취득세를 낮추면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3번에도 답을 확실하게 줬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가게 되면 지대이론이 나와 있죠. 예. 지대론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답이 일단 1번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대론에서 전통적인 지대론은 항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리카도의 무슨 지대? 차익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래서 대부분 이 제목이 다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보시면 리카도에서 이제 가장 꾸준히 나온 게 지대 발생의 원인이죠. 그래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 현상. 예. 그건 뭐 리카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카도에 대한 걸 할 때는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게 되면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단계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마샬의 준지대,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뭐 파레토의 경제지대, 뭐 이런 내용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정리한 내용이죠. 근데 마샬의 준지대라는 것은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들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계만 성립을 하고요. 장기에는 소멸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연물인 토지와 달리 인간에서 생산이 되는 기계나 기구 또는 건물 등 같은 경우는 단기는 생산이 어려워도 장기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이제 맞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딱 풀게 되면은 두 개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안 들어가 있는 2번하고 5번은 답이 안 되고요. 자, 니은이 안 들어가 있는 4번도 답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1번하고 남는 게 3번이 남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리을이란 얘기죠. 예. 리을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 차이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리을에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 나오면은 그거는 튀넨의 위치지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1번이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디귿에 나오는 튀넨에 대한 논리라고 되는데 그건 튀넨이 아니라 그건 리카도의 논리죠. 차익지대. 한계제의 생산비와 우등제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니까 튀넨에 대한 건 위치지대죠. 그래서 14번 문제에서는 답을 1번.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만 되시면 혹시 지대론에서 나올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